이번 시간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요즘에 6월달 들어가지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뉴스들이 가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제도가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뭔지, 적어도 이제 경매를 하고 부동산 정책을 좀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어떤 건지 정도는 알으셔야 된다. 그리고 그 정도는 알아야지 누군가 어떤 TV나 뭐 뉴스에서 이런 게 나올 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불안에 떨면 안 되겠죠. 특히나 이제 그 경매로 그 재건축 아파트나 재개발 아파트를 이제 매입을 하시려고 할 때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어떤 단어들을 접하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짧게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다른 말로 재초환이라고 한다. 자, 이 세 가지로 세 글자로 줄인 거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초환 이렇게 읽는다는 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초환이라는 것은 뭐겠냐? 초과이익을 환수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오래된 집을 갖고 있다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시세가 오르게 되고, 그 오르는 시세가 어느 정도 기준이 좀 넘어선다라고 하는 거를 초과이익이라고 이름을 하고, 그 초과이익이 넘어서면은 그거를 국가가 일부 뺏어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이게 그 사회주의 정책이거든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익이 생기면 나는 이 집을 오랫동안 살면서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고 다 내가 관리하고 내가 다 했는데, 그러다가 오랫동안 낡은 집에 살다가 이제 이게 재건축이 돼서 이익이 좀 생길랑 말랑 하죠. 왜냐면은 옆에 있는 어떤 집들은, 내가 살던 집들은 노후화되면서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었고, 옆에 있었던 새로운 어떤 신축들은 보면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는데, 우리는 낡아가면서 낮은 가격에 거래도 해왔고, 생활의 불편도 겪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재건축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평소에 재산세니 뭐니 국가에 대한 세금 의무 부담은 다 했고, 의무 부담도 했을 뿐만 아니라 낡은 주택에 대해서 오는 경제적 불이익도 당해왔고, 그 다음에 생활의 불편도 충분히 겪어왔는데, 이제 좀 개발이 되는 상황에서 이익이 생긴다고 하니 이걸 또 초과이익이다 그래가지고, 또는 불로소득이다 그래가지고 이익을 뺏어간다는 게 합리적이냐라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종부세도 재산세를 갖고 냈으면 됐지, 그거가 또 재산세가 재산이 크면 일정 기준 이상은 또 종부세라는 이름으로 뺏어가냐. 어차피 종부세도 재산세의 일환인데 요거 가지고 위헌 소송이 붙고, 물론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편에 섭니다. 항상 헌법재판소는 항상 국가의 편에 서지, 이거를 갖다가 이 어떤 국가가 행정을 하는 행정 정책을 옳다 그르다고 평가할 만한 명확하게 위헌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대체적으로 합헌 이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판결이 정치적인 거가 헌법재판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치적이다. 그래서 편들기를 하는 거가 기본적인 태생이 그렇다.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그 종부세하고 재산세처럼 이게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또한 우리의 어떤 자본주의 제도에 맞냐 틀리냐 가지고 고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초환 같은 경우가 언제 생겼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언제 생겼냐? 2006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급등하고 투기가 막 성행했죠. 그 당시에 어마무지했어요. 막 전국에 들썩들썩했어요. 그 당시에는 또 정부가 온 지역을 갖다가 혁신도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온 나라를 갖다가 토지 가격을 급등시켜 놨었어요. 그때 노무현 정부 때. 가만히 있질 못하고 매일매일 개발한다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해놓으니까 전국의 집값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올려놓고 자기가 억제하기 위해서 제도를 막 쏟아내는 경우였었어요. 그때.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방해하는 개념으로 정상적이지 않는 정책들이 쏟아지던 시절이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등장한 게 제초안이었어요. 그래서 집값이 급등하니까 야 이거 너무 먹는 거 아니야? 좀 뺏으면 안 될까? 하면서 그때 투기가 억제되겠지 하고 생각을 한 거죠. 물론 돈을 뜯어가면 투기가 억제될 확률이 크죠. 심리적으로 몇 억씩 내야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돈을 쌓아놓고 나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낡은 데 살다가 이제 새롭게 새 집을 사고 싶어서 재건축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현금으로 몇 억씩 내라라고 하면은 이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 돈을 못 내면 내 집이 재건축도 안 되고 더 썩은 집에서 살아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자신 없으면 집을 빨리 팔아야 된다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상 내가 여기서 뭐 30년 40년 살았는데 재건축을 하면 내가 이 동네를 떠나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죠, 국가가. 그래서 재건축을 안 하게 되는 심리적 효과, 그게 이제 투기 억제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재건축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이 안 지어지고, 그래서 오늘날의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이게. 집을 안 지으니까. 그래서 이랬는데 2018년에 문정권에서 또다시 이거를 시행을 했었어요. 그 사이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는 유예를 했습니다. 이걸 안 했어요. 그런데 18년에 이거를 또 하려고 했고, 그랬을 때 24년 3월에 윤 정부에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비과세 기준을 3천만 원이 때 이제 문재인 때 3천이었는데 노무현 때도 3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정부 때는 주로 8천으로 올렸다. 그래서 8천만 원을 넘은 이익이 생기면 그때부터 넘는 양에 따라서 10%나 50%까지 최대 받아내는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아무래도 이 기준을 완화한 거죠. 기준을 완화했어요. 그리고 왜 지금 최근에 뉴스들이 언급이 되냐면 25년이죠, 지금이. 이때 다시 이번에는 이제 그 이번 정권 이재명 정부에서는 또 제초안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노무현 때 만들었고 유예하다가 문재인 때 시행했고, 그런 거를 윤석열 때 3천에서 8천으로 상향을 올렸어요. 비과세 상향을. 초과이익의 최저 한도를 8천으로 본 거죠. 그러다가 이번 정권에 이제 이 과제가 금년에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울시에 전반적으로 재건축이 어마무지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요즘.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제도가. 그래서 이 제도의 목표는 뭐냐? 목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심리적 압박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그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었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재건축을 하게 되면 내가 생돈으로 몇 억을 내야 되는 입장에 서기 때문에 재건축을 망설이게 됐죠. 그래서 더 낡은 집을 버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의 공급량이 줄게 돼서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내려가는 거가 아니고 급등하지 않는 거죠. 내려가는 게 아니고 급등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급등 상황을 만들어버린 원인이 제초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후주택이 계속 개발이 안 되고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집값의 부족 현상, 지배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최근의 급등 상황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때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은 누구지? 서울시장 했던 박원순이 12년 동안 집을 거의 안 지었다는 거예요. 그냥 항상 재건축 재개발하고 막 항상 이런 식인 그걸 금지시키고 방해하고 하다 보니 서울의 집값이 주기적으로 공급이 안 됐어요. 옛날에는 보면 전두환 노태우 때는 기본적으로 60만 호, 30만 호, 100만 호, 이거 다 보면은 경기도 고양이라든가 일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가 다 그때 생긴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 공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럼 돈을 낸 적이 있냐? 예, 지금까지는 낸 단지는 없답니다.
왜냐면은 얘기만 되고 있다가 이제 저항이 있거나 되다가 이제 우리가 취소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금년 들어서 서울 시내에 50개 정도의 단지가 진행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실제로 이 법을 시행하게 되면은 1인당 1억 한 4천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지한 돈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내가 내 집에서 고요히 잘 살다가 이제 낡아서 고치는데 국가에서 몇 억을 뜯어간다고 봤을 때 돈이 있으면 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통장에 그 돈이 있냐라는 거예요.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로 이제 원성이 자자해지고 문제가 크게 터질 거다. 그래서 지금 조금 뭐 이거 왈가왈부하니까 이제 뉴스에서 좀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점은, 재건축의 그 제초안의 단점은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급이 축소되죠. 그럼 급등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돈을 어떻게 받을 거냐라는 기준 자체가 불명확하니까 예측이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부담금의 어떤 기준, 그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담금이라는 것가 있죠. 재건축 분담금도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도 따로 존재해요.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분담금과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특히 지금 제초안 같은 경우에는 부담금이죠.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 있게 추진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제초안 같은 경우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재건축의 이제 조합이 생긴 시점과 그 다음에 건물이 지어지는 준공 시점에서의 가격의 상승 시점 금액을 가지고 최소 8천만 원 이상을 벌었다 그러면 거기에 최대 50%까지 뜯어가는 것을 제초안이라고 한다. 두 가지 기준점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안 외우셔도 되는데, 제초안이란 게 이런 역사구나라는 걸 아셔야 나중에 아파트에 관한 얘기를 하든, 내가 경매로 산 집이 갖고 있다가 아파트화 될 때 이런 지식들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뭐 경매쟁이가 그냥 아는 거라고는 권리분석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그 깡통보다는 이것저것 사회 전체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 세제 이런 걸 좀 알아놓는 유식한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이제 상승과의 관계에는 여기 있죠. 집값 급등을 억제하는 장치로 설계됐는데 실제로는 집행이 되지 않고 유예되면서 오히려 희소성하고 기대심리만 자극하는 효과. 그러니까 이 정책의 단점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여기가 재건축의 단지들은 부담을 피하려고 사업을 늦추다 보니까 인근 아파트 시세 상승과 공급 공백이 이어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치동 음마아파트를 개발을 안 해. 그런데 인근 아파트는 계속 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너무 썩었고, 그죠? 근데 옆에는 좀 덜 썩었어요. 그럼 그 가격이 너무 또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한 수준의 아파트들이 거기에 노후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신축 쪽으로 비슷하면은 조금 더 깨끗한 집으로 밀리다 보니까 주택의 공급이 인위적으로 추가 안 된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도 신구 주택에 따른 주택 공급량의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가 않은 제도를 생각해 내는 거죠. 그래서 제초안은 어쨌든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만 잘 들어놓으시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대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다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